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 PD의 휴가를 대신해서 이번 주 함께하고 있는 김우성 PD입니다. 금, 영어로는 골드죠. 가장 귀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금쪽 같은 내 자식, 이런 표현도 떠오르시죠? 한때는 세계 금융이 금 위에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다 복잡한 국제 금융 흐름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요. 여전히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 때문인데요. 시중에 돈과 관심이 금으로 쏠린다는 것,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상 처음 국제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넘었었습니다. 이 금값의 향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양대 이정환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경제 퀴즈쇼 마련되어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경제 상식도 키우는 일석삼조, 정말 금쪽 같은 코너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일 폭우와 궂은 날씨로 고생하고 계시는 운수 종사자분들, 또 자영업자와 야외 근로 노동자분들께 건강과 안전 기원하면서 금 중에 가장 귀한 건 바로 지금이라고 하죠. 건강하고 정직한 땀을 응원하면서 지금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금값, 금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들 일반인들도 많이 높긴 한데 국제 금값이 2,000달러를 넘었다라고 하면서 각종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제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2,000달러를 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 말은 간단히 얘기해서 금값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오늘 한국 거래소의 금값을 봐도 아까 11시쯤에 한 79,000원 근처까지 갔고요. 네. 후반에는 83,300원까지 거의 가서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근데 사실 지난달 한 17일쯤엔 7만 원쯤이었는데 7만 20원 이쯤이었는데 28일에 좀 많이 올랐다가 8만 넘어갔다가 8만 3천 원까지 갔다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네. 작년 이맘때 1g에 한 7만 원 정도였는데 네. 7만 9천 8만 원까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1년 새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검색을 해보면 그람당 77,349원 정도가 뜨고 있는데 보니까 2011년 8월에 온스당 1,890원, 91달러 정도의 기록이 한 9년 정도 있다가 지난달 24일 깨지면서 1,900을 넘겼고 이제 2,000달러를 넘겼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흐름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보자면 이게 결국은 금값이 언제 많이 올랐느냐, 네. 그걸 보면 알 수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네. 양적 완화, 미국이 흔히 말해서 돈을 풀었죠. 굉장히 낮추고 네. 통화량을 굉장히 늘리는 자산 매입 등을 통해서 통화량을 굉장히 늘리는 양적 완화를 했죠. 네. 양적 완화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얘기냐, 달러를 시중에 많이 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러의 흔히 말하는 통화량을 무지막지하게 증가시켰다. 그러면 흔히 시장에서 보기에는 달러나 금이나 안전자산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 대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달러가 굉장히 많이 풀리면 그에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네. 값이 올라가게끔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적극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펴고 있죠. 코로나19 사태가 오면서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 그러니까 자산에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더 늘리고 있고요. 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서 네. 저금리, 0%에 관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제로금리, 로어 바운드라고 하는데 네네. 어떤 금리 하한에까지 가서 금리를 굉장히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통화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고 이런 어떤 통화의 가치, 그러니까 통화가 하락하는 가치가 금값에 반영되고 있다. 금값에 반영이 돼서 금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돈과 금에 무슨 또 값이 있냐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값이 있습니다. 지금 돈의 값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게 바로 금리인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심리가 금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보니까 금 펀드도 있고요. 또 금 관련된 여러 지수 추종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덩달아 굉장히 올랐고 지금 또 꽤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자산이 오른다 그러면 뭐 누구나 투자하려는 의도가 있고 사실 지난달부터 이제 금값이 많이 오를 거다. 네네. 왜 이런 것은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 효과. 2008년에 네.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가 나고 그 미국이 적극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 또 유럽이나 일본 역시 적극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 통화 완화 정책을 피면서 네. 이제 금값이 많이 상승한 결과. 사실은 2004년하고 한 2016년 금값을 비교해보면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금융의 네. 효과로 3배 이상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투자 상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오늘 하루만 봤을 때 뭐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 선물, ETN 이런 것들이 네네. 사실 금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뭐 3%에서 4% 정도의 수익률, 오늘 하루 사이에 네. 수익률 3%에서 4% 정도 수익률이 나고요.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설정액 10억 원 이상 국내 금펀드들의 수익률이 네네. 1개월간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뭐 10% 이상 나는 등 네. 뭐 굉장히 금값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금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종하는 상품들. 네네. 금값에 직접 따라가는 것들이 있고 흔히 말해서 레버리지를 취한다 그러죠. 레버리지라는 것은 빚을 내서 금값에 투자하는 것들 상품들이 있는데 레버리지 상품들은 더 빨리 올라가고 있고 네. 그냥 추종하는 상품 역시 이런 금값 상승세에 따라서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즉 금의 가치에다가 내가 투자를 해서 또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고 얻는다 이런 의미인데 좀 단순한 얘기를 생각하면 예전에는 금 본위 시절에는 뭐 영국 혹은 영국 안에 그 시티 오브 런던 지하에 가면 어마어마한 금이 저장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갔잖아요. 이 금의 실물은 또 어디서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거래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실물로만 따지면 단연 뭐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금 보유가가 가장 높은 나라인데 약 8,000톤 이상 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근데 미국은 외환 보유고 자체, 그러니까 미국 외환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자체 80% 가량을 금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미국이 가장 강력한 기축 통화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외환은 미국 입장에서 굳이 가질 필요가 없고요. 네. 거래용이 아닌 이상에는. 이렇기 때문에 다른 안전자산인 금을 네. 보유함으로써 자기네들 외환의 가치를 방어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EU의 그러니까 중심인 독일 역시 금을 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 300톤 정도에 있고 그다음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뭐 중국은 의외로 금 보유량이 크지 않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7위 정도고 약 2,000톤 가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결국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중국은 달러 채권이나 달러 네.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금에 대한 비중이 좀 낮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자산을 뽑으려면 결국은 달러와 금인데 네. 이 달러와 금을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혹은 유로까지는 사실 안전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것이 각국마다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마다 안전자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확실성은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건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내가 가진 가치, 자본을 지켜줄 수 있는 것. 지금 금이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름에도 패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금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거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혹은 언제까지 오름세가 유지될 것이냐 이런 관심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뒤돌아봐야 되는데요. 네. 2008년 이후에 실물 부분하고 자산 부분의 굉장히 괴리도가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어떤 얘기냐. 통화를 많이 풀어서 물건 통화를 많이 풀면 어떤 부분에서든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네. 실제 거래되는 생산품, 제조업의 생산하는 농산물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쓰는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아니면 자산 가격, 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올라갈 흔히 말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네. 지금 보고 있자면 실물 부분 가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로 측정되는 실물 부분의 가격은 별로 올라가지 않고요. 네.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증시 지수
네네. 혹은 금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굉장히 가격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괴리도 커졌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네네. 그 말은 어떤 얘기냐? 지금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퍼지면서 적극적으로 모든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네.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은 네. 결국 금값 역시 올라가게 될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이 풀면은 어떠한 부분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결국 실물 부분의 가격, 그러니까 제조업 제품의 가격이라든지 물건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은 결국 자산의 가격이 올라야 되고 네. 증시가 오르듯 혹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듯 이 금 가격 역시 올라갈 모멘텀이 통화량 발행에 의해서 굉장히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금리가 낮아지면서 뭐 달러도 굉장히 많이 풀고 있고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투자 산업 전문 업체들에 따르면 네네. 금값이 3,000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이야기도 네. 많고요. 뭐 RBC 캐피탈 마켓 이런 데들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들은 한 2,500달러에 3,000달러. 골드만 삭스 그룹은 한 2,300달러.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많이 더 올라갈 것이다. 10% 이상 네.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 업체들이 많은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코로나19의 지속 그리고 그에 따른 적극적 통화 발행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런 통화 완화, 양적 완화 정책들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는 경기 부양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사실 기술주라든지 미국 증시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덕분에 아시아 증시도 지금 좀 호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돈이 더 투입되고 경기 부양을 더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금값 상승의 폭은 뭐 여러 분석가들이 내놓은 것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예, 결국은 통화량 발행의 효과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인데 이제 네. 2008년에 보면 실물 부분은 덜 가고 이제 자산 부분은 많이 갔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제 의견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수록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보면은 통화 발행이 늘리고 네.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펴서 돈을 많이 풀릴 가능성은 점점 늘어납니다. 네.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전문 업체 혹은 투자은행 뭐 이런 데서 예측한 바와 같이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가가 네. 잘 안 오르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야 될 것이라 하고 특히 금은 이렇게 위기 시에는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더 수요가 커져서 더 가격 상승할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러한 결국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이게 안정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네. 이에 따라 경기 불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금값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따지자면 금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지금 부동산 관련 뉴스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산의 가치 결국은 상품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활황이 되지 않았을 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텐데 궁금한 건 이제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지금 달러 약세라든지 이렇게 지금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 또 다른 자산이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우리 경제에는 부담이 될지 혹은 우리 경제도 역시나 같이 이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 봐야 될 텐데요. 예,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환율 지금 달러와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냐면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네. 어떻게 보자면 수출에 좋다. 수출에 좋고 이에 따라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절대적인 수준에 봐서는 달러와 약세가 진행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코로나19 사태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1230, 40, 5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완화 약화가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현재 네. 1190원 정도인데 네네.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환율의 절대적인 수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수출 업체 입장에서 그렇게 원화가 강세가 된 건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느냐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자면 미국이나 유럽 등 아직 경제 활동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충분한 수요가 발생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출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러한 이런 약한 달러 결국은 이게 조금 더 지금 1190원 정도인데 1100원까지 달러 약세가 지속되게 된다면 이제 환율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출에서 큰 손해가 보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보다 큰 문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여파에 의해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네. 따라서 수요가 더 줄어든 것들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무역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크고 또 그중에서 쏠려 있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미국, 중국 또 뭐 유럽 이런 쪽에 한정돼 있는데 걱정되는 게 세계 2, 4분기 그 경제 성장률 나왔을 때 우리는 마이너스 3.3% 정도였는데 다른 나라들은 두 자릿수였습니다. 이른바 선진국들이요.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한국 국내 상황에서 경제적인 여러 지표라든지 상황을 잘 방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들도 있을 텐데요. 예, 결국은 한국은 말씀드린 대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크죠. 뭐 크게 봐서는 GDP 한 40%까지 무역 의존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지속된다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네. 적어도 이렇게 크게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익 흔히 말하는 영업이익 차원에서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네. 이렇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외국 기업들의 부실화, 이게 부실화가 커지게 될 거고, 네. 이렇게 부실화가 커지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고용시장, 외국의 고용시장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네. 실업률 같은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실업수당 같은 것을 통해서 방어를 하고 있지만, 네네.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기업들의 부실화,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충격이 더 커지게 된다면 네네. 이런 여파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으로밖에 작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어떻게 보자면 지금 상황 자체는 지금 뭐 올해까지는 아마 어떻게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인 통화 정책, 국정 정책을 펼치면서 그 경제 활동을 유지시켜주고 있고 기업들이 부실화되고 있는 것은 막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게 내년까지 지속되고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기업들이 실제 부실화되고 이에 따라서 한국이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도 지금도 0.5% 수준의 금리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 금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금리를 더 낮출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결국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자면 그러니까 한국이 제로금리를 못 가는 이유는 한국이 기본적 기축통화국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기축통화국이 아니어도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금융위기 같은 상황들이 혹은 지금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금리를 0% 수준에서 방어하고 있는 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이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게 마이너스 금리 쓰고 있고요.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미국이나 이런 것들 점차 퍼지게 된다 그러면 한국 역시 금리가 전 세계적인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한국 역시 마이너스 금리 혹은 제로 금리까지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이 금리를 못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외화 유출 우려 때문인데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금리가 더 낮아지게 된다면 한국도 따라 낮춘다고 해도 이런 외화 유출 압력이 그렇게 커지진 않기 때문에 제로금리 혹은 더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이론적으로는 아마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한국 단독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독의 결정만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국제적인 어떤 금리 상황, 특히 미국이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영향,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로 가게 된다면 한국도 뭐 제로 금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미 연준과 또 우리나라 금통위가 사실은 이 내외 금리 차를 고려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이 간격을 두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좀 따로 가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정리가 됐고 끝으로 교수님 지금 뭐 요즘 유행했던 게 동학개미라는 말이었는데요. 지금 금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혹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분들을 위한 또 정리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예, 결국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통화량이 커지면서 모든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경제학적 논리가 자산 시장에만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부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든 주식 가격이 오르는 거든 금 가격이 오르는 거든 일단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오르는 경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풀려서 경제가 기업들이 부실화가 되지 않으면 이런 자산 가격의 오른 효과를 많이 누릴 수가 있을 텐데 기업 자체가 부실화된다면 그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 경제 전반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하게 투자자들이 모니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혹인데 이제
그런 부실한 우려는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짧은 호흡에서는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긴 맥락에서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고려하시고 안전을 또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이정환 교수였습니다.